움직이지 않는 항공모함 한국. 펜타곤 작전실 새벽 3시. 붉은 경고등이 번쩍이며 긴급 상황실에 모인 미군 참모들의 얼굴에 긴장이 스며들었다. 대형 스크린에는 동아시아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중국 군용기 12대가 대만 해협을 향해 급속히 접근하고 있었다. 현재 F-35 스크램블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국방장관의 질문에 공군 참모총장이 답했다. 괌 기지에서 출격하면 2시간 30분, 오키나와에서는 1시간 45분입니다. 그때 한 명의 분석관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장관님, 군산기지에서라면 58분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그 분석관은 계속 말했다. 한국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F-16이 베이징 상공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국방장관은 그제서야 깨달았다. 미국이 그동안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으로만 생각해왔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전략적 거점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한반도를 항공모함으로 봐야 합니다. 그의 한마디가 회의실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 놓았다. 그리고 바로 그날 한국 전략 재분석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저는 데이비드 리입니다. 조지타운 대학교 국제안보학과 교수이자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 전략 담당관이었던 그는 30년간 중국과 러시아, 중동의 군사 동향을 분석해왔다. 하지만 한국을 전략적 관점에서 깊이 있게 분석해 본 적은 없었다. 솔직히 한국은 항상 위기에 처한 나라로만 인식했습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보호받아야 할 동맹국 정도로요. 하지만 그날 국방장관으로부터 받은 임무는 명확했다. 한국을 다시 분석하라. 기술, 군사, 안보, 국민성, 역사까지 모든 것을. 인천공항에 도착한 데이비드의 첫 인상은 의외였다. 긴장감보다는 호기심이 더 컸다. 과연 이 나라가 정말 중국이 두려워할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까? 첫 번째 목적지는 군산 공군기지였다. 도착했을 때는 평범한 공항처럼 조용했다. 하지만 기지 내부로 들어서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다. 58분입니다. 공군 중령 김태준이 단정한 군복을 입고 서서 말했다. 그의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군산에서 이륙해 베이징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데이비드는 물었다. 실전에서도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김태준은 짧게 웃으며 답했다. 실전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 순간 데이비드의 머릿속에 전율이 흘렀다. 미국은 아시아 곳곳에 수많은 기지를 가지고 있지만 중국의 심장부를 1시간 내에 타격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이곳 한국뿐이었다. 기지 내부를 둘러보며 받은 브리핑은 충격적이었다. 무인기 실시간 대응 시스템, 적국 도발에 대한 스크램블 체계, 전시 자동 출격 시스템까지 어느 것 하나 허술한 곳이 없었다. 특히 7분 내 무장 탑재 완료 시스템은 기계와 사람이 하나처럼 움직이는 완벽한 조화였다. 이렇게까지 철저히 준비하는 이유가 뭔가요? 북한 때문인가요? 데이비드의 질문에 김태준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북한은 가깝고 중국은 큽니다. 전자는 우리를 위협하고 후자는 우리를 시험하죠. 그래서 두 방향을 동시에 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데이비드는 미국이 지금까지 한국을 얼마나 얕보아왔는지 깨달았다. 한국은 단순한 북한 억제용 기지가 아니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최전방 거점이었다. 오산 공군기지에서의 경험은 더욱 강렬했다. 이곳은 단순한 공군기지가 아니라 전장의 지휘소이자 미국 전체 전략이 숨쉬는 두뇌 같은 곳이었다. 공군 대령 박민수가 그를 맞이했다. 30대 후반의 그는 직접 설계했다는 지휘 시스템을 소개하며 말했다. 이곳은 단 3분이면 하늘 전체를 봉쇄할 수 있습니다. 전자지도 위로 붉은색 반경이 펼쳐졌다. 북한에서 발사되는 미사일부터 중국 남부에서 날아오는 전략기까지 모든 것을 추적하고 3분 안에 대응 결정이 내려진다는 설명이었다. 데이비드는 화면 속 점들을 따라가며 중얼거렸다. 이건 그냥 방공망이 아니네요. 전쟁의 사전 설계도 같은데요. 박민수가 한마디로 잘라 말했다. 맞습니다. 여기는 미국의 동아시아 두뇌입니다. 한국이 빠지면 미국 전략은 전부 무너집니다.
평택 기지에서의 발견은 더욱 놀라웠다. 전 세계 미군 기지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이 기지는 단순한 주둔지가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군사 도시였다. 공격, 방어, 보급, 정비, 지휘, 의료까지 모든 것을 포함한 전방 작전 기지였다. 한 벽면에 붙어있던 중국 관영 언론 보도 캡처가 눈에 들어왔다. 만약 미국이 한국에서 철수한다면 우리는 동아시아의 주인이 될 것이다. 이는 한국이 강해서가 아니라 한국이 없으면 미국의 아시아 방어선이 완전히 붕괴된다는 것을 중국도 알고 있다는 증거였다. 서해에서의 경험은 또 다른 충격이었다. 해상경비정에서 바라본 바다 한가운데 정체불명의 회색 구조물이 떠 있었다. 저건 중국이 설치한 겁니까? 데이비드의 질문에 함장 이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명확한 답은 할 수 없지만 중국 소속 민간회사가 시공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도 인공섬 확장을 위한 탐사선들이 자주 접근하고 있어요. 이는 1992년 필리핀에서 미군이 철수한 후 중국이 남중국해를 점령했던 패턴과 똑같았다. 작고 애매한 구조물부터 시작해서 결국 전체 해역을 차지하는 전략이었다. 왜 그냥 두는 겁니까? 왜 파괴하지 않나요? 폭파하면 전면전입니다. 중국도 그걸 노리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손대게 만들려는 거죠. 그날 바다에서 내려와 해병대 부대와 식사를 함께 했다. 한 해병이 물었다. 미국에서는 우리 해역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데이비드는 대답할 수 없었다. 워싱턴의 전략가들은 도표 위에서만 이 해역을 다뤘기 때문이다. 실제 위험과 긴장, 그 안에서 복무하는 군인들의 현실은 이 나라 사람들만이 진짜로 느끼고 있었다. 며칠 뒤 다시 찾은 오산기지에서 데이비드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기지 철수를 미국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했던 이유를 이해하게 된 것이다. 바그람을 잃었을 때 미국은 단순히 하나의 기지를 포기한 게 아니라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하늘의 출입구를 완전히 상실한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지키고 있는 유일한 대체 거점이 바로 오산이었다. 항공통제소에서 본 광경은 상징적이었다. 한국 공군 장교가 항공통신망을 조율하고 미군 장교들이 빠르게 정보를 주고받고 있었다. 모두 영어를 사용했지만 작전 코드와 좌표의 기준은 한국 시간, 한국 기준이었다. 미국이 이곳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한국 시스템에 편입된 상태로 작전 중이구나. 비행정보관리 화면 상단에는 평양, 베이징, 상하이, 선양이 모두 작전권 내 표시로 잡혀 있었다. 오산에서 뜬 전투기 하나가 커버할 수 있는 범위였다. 작전지휘관 최영민 중령이 말했다. 이 기지는 평시엔 조용하지만 위기 때는 30분 안에 모든 것이 바뀝니다. 어떤 위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북한 도발, 중국 공중 도발, 미사일 발사. 그리고 무엇보다 주한미군 철수 결정입니다. 데이비드는 깜짝 놀랐다. 미군 철수 자체가 이곳에서는 전쟁 시나리오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미국이 오산을 포기한다는 건 아시아에서 발을 빼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고 그렇게 되면 전선은 한국이 아닌 미국 본토로 밀려나게 될 것이었다. 기술 전쟁의 최전선에서도 한국의 역할은 결정적이었다. 삼성 반도체 캠퍼스를 방문했을 때 데이비드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다. 기술보안팀 엔지니어 정수연이 안내하며 말했다. 우리가 무너지면 중국이 승리합니다. 최첨단 클린룸 안에서 수천 개의 칩이 나노 단위로 제작되고 있었다. 그 중에는 미국 국방부의 통신칩도 있었고 중국이 감히 복제하지 못하는 설계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기술들이 중국으로 흘러갈 위험은 없습니까? 정수연이 단호하게 답했다. 우리는 24시간 감시합니다. 물리적 보안뿐 아니라 AI 기반 침투 탐지, 그리고 모든 인력의 동선까지 추적합니다. 그래도 중국은 계속 시도할 텐데요. 그러니까 더 조용히, 더 빠르게, 더 깊게 막는 거죠. 소총도 전투복도 없었지만 이보다 더 치열한 전쟁터는 없었다. 한국은 이 싸움을 미국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기술과 미래, 그리고 조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주한미군 감축설이 흘러나왔을 때의 변화는 극적이었다. 단 한마디 말이 지도 위에서 실시간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서해에서는 중국 감시선 3척이 동시에 접근했고 북한은 동해상에서 장거리 로켓 엔진 실험을 재개했으며 러시아는 태평양 함대 일부를 동해 쪽으로 재배치했다. 오산기지 정보장교 한민재 중령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다. 감축설 이후로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우리를 시험하려는 거죠. 저기 보시죠. 우리가 3시간 늦게 대응했다면 저 경계선을 넘었을 겁니다. 평택 기지 앞 카페에서 만난 해병 김상호 병장의 말이 인상 깊었다. 솔직히 우리는 늘 혼자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함께 있을 때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요. 그 확신이 무너지면 그러면 지지 않더라도 이기는데 더 많은 피가 필요해질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데이비드는 동맹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무게를 깨달았다. 그것은 협정서의 문장이 아니라 전장의 피와 신뢰 위에 세워진 현실이었다. 사이버 전쟁에서도 한국은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다. 국가사이버안보센터에서 본 시연은 경이로웠다.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가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었고 침입이 발생하면 0.37초 안에 차단, 1.5초 안에 소스, 역추적 3초 이내에 국가 단위 공유 체계가 작동된다고 했다. 사이버가 뚫리면 군도 경제도 외교도 다 무너집니다. 담당 연구원 이지훈 박사의 말이었다. 미국이 방대한 예산을 쏟아부어도 아직 완성하지 못한 민-군-정 실시간 연결 시스템을 한국은 이미 운영하고 있었다. 모든 분야의 회의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있었다. 우리는 한 손으로는 전쟁을 대비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세계 시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과 SK는 미국 국방부와 직접 공급 계약을 맺고 있었고 부산항은 미 태평양 함대의 물류기지처럼 운영되고 있었다. 무엇보다 한국은 동맹국 중 유일하게 미국이 요청하기도 전에 먼저 움직이는 나라였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졌을 때도 한국은 이미 항공편으로 물류 지원을 조율하고 있었고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전에도 한국 외교부는 자체 시나리오를 미국에 제안했다. 도대체 왜 한국은 이렇게까지 민첩하게 움직이나요? 데이비드의 질문에 국무부 동료가 답했다. 미국이 우리를 도운 건 사실이지만 언제까지 기대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2023년 가을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아시아 전략정책 세미나에서 데이비드는 또 한 번 놀랐다. 한국 대표단의 발표가 시작되고 10분도 안 되어 회의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공급망 단절 시 시뮬레이션, 데이터 기반 보안 전략, 에너지와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 주권과 국민 협력 모델까지. 이론이 아닌 실행 가능한 설계였다. 5개국이 자리에서 바로 요청서를 작성해 한국 대표에게 몰려가 상담을 요청했다. 젊은 한국 관료 문재영 과장이 데이비드에게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IMF 이후 절대 다시 끌려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이 기준을 제시할 차례죠. 그 말이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라 수천만 명의 생존 기억 위에 세워진 진심처럼 느껴졌다. 2025년 마지막 서울 방문에서 데이비드는 결정적인 깨달음을 얻었다. 강남의 스타트업 센터에서 AI와 로봇을 개발하는 개발자 박준혁이 말했다.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음 세대가 더 당당하게 살게 하려고 만들고 있어요. 퇴근길 남대문 시장 근처 식당에서 만난 사장 김순옥 씨의 말은 더욱 인상 깊었다. 우리는 IMF도 이겨냈어요. 전쟁도 이겨낸 나라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또 해낼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지난 30년간 한국에서 보고 들었던 모든 장면이 떠올랐다. 골목상인 과학자, 유학생, 국민, 젊은 관료. 그들은 모두 같은 결심을 갖고 있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평택 미군기지 연합작전통제센터를 마지막으로 찾았을 때 미군 3명과 한국군 5명이 함께 앉아 새벽까지 정보를 교환하고 있었다. 총도 칼도 외침도 없었지만 그곳에서 데이비드는 분명히 느꼈다. 이들은 함께 싸우는 군대였고 함께 물러서면 모두가 무너질 전선 위에 있다는 것을. 서울 남산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며 데이비드는 깨달았다. 한국은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이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지금 미국 전체를 떠받치고 있었다.
한국의 사이버 안보 대응 속도는 0.37초, 국가정보자원의 실시간 공유는 3초, 전국 어디서든 1시간 내에 타격 가능한 전략 거점, 그리고 무엇보다 한 번도 싸움을 포기한 적 없는 국민들. 한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데이비드는 마지막 보고서를 닫으며 확신했다. 왜냐하면 국가보다 국민이 먼저 깨어 있었고 그 국민들은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다. 나는 단지 한 나라를 본 게 아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힘을 본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한국이었다. 한국은 작은 땅이지만 세계의 균형을 붙잡고 있는 나라였다. 움직이지 않지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항공모함,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었다.